안녕하세요, 사연 청자님들. 청자님들은 혹시 평범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평범한 삶이라는 말을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면 좋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경악할 경험을 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평생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 꼭 행복한 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원래는 제 남편의 비서로 일하다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남편이 제 직장 상사였을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했죠. 솔직한 말로 무능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나중에야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아빠인 회장 덕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랬구나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첫 해부터 엄청 힘들게 일을 했어요.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만두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이 회장 아들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상사하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고는 자기는 냅다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그러는 겁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꽤나 많은 일을 제가 하고 있더군요. 제 일로도 모자라서 제가 남편 일을 다 맡아 하고 있었죠. 이 미친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마 이런 절 보시고 왜 저렇게 일하지? 그냥 이직하면 되잖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던 남편의 아버지, 회장님은 절 좋게 보셔서 일하는데 편의를 많이 봐주셨거든요. 가끔씩 아들을 보러 오실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오시거나 일찍 퇴근하라며 말해줄 때도 많았어요. 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건 회사가 저에게 주는 소소한 고마움이고 솔직한 이유는 암에 걸린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었죠. 전 성인이 되자마자 불행을 겪었습니다. 갓 20살, 이제 대학 생활을 즐기면 되겠다 생각도 잠시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대로 엄마의 차와 사고가 난 상황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빠는 슬픔 때문인지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던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일은 나가셨지만 매일같이 안색은 거무죽죽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만 당시 아빠는 술독에 빠져 사셨어요. 그리 사랑하던 엄마를 순식간에 잃고 나서 모든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았죠.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통보였죠. 그렇게 전 21살이라는 나이에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전반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어요. 아빠는 그제서야 자신이 미안하다며 부모가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며 저에게 용서를 비셨죠. 저야 그런 아빠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니 괜찮다 넘어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동안은 솔직히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남겨놓은 보험금 덕에 숨통은 틀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돈은 빠르게 사라져갔어요. 아빠가 암 때문에 일을 못하셨고 생활비도 겨우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했었죠. 그러니 여유고 자시고 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무작정 정규직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보고 다녔죠. 그렇게 저는 처음 다닐 직장으로 고객센터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객센터 전화응대 업무가 생각보다 엄청 고수입인데다가 고졸도 받아주기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일이 왜 고수입인지 알게 되었죠. 감정 노동이 그렇게나 힘든 것인 줄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로 욕을 먹기도 하고 제대로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며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버텼고 2년은 거기서 일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진상 고객에게 시달린 저는 결국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날이 갈수록 사람이 말라갔죠. 그렇게 초췌해진 저에게 한 친구가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다며 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걱정이 많았어요.
고졸에 이렇다 할 이력 하나 없는 저를 어디서 받아주겠냔 말이죠. 이런 걱정에 한숨까지 푹 내쉬는 제 모습을 본 친구는 중소기업 비서직은 어떻냐 제게 물어봤습니다. 분명 고졸 출신도 받아주는 곳이 있고 3D 업종인 고객센터 직원에서 2년 버틴 걸 높게 평가해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전 그 말에 크지 않은 기업 비서직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비서가 되어 일을 한 겁니다. 확실히 고객센터에서의 일보단 월급이 훨씬 적었어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싶었죠. 어차피 다른 회사를 찾아가도 똑같은 결과일 것이고 저는 잠시라도 일을 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 놈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이놈의 비서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우연히 만난 친구의 연봉을 들으면서였어요. 친구는 7년 차인 저보다 연봉이 제법 높았고 그제야 전 제가 받는 연봉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죠.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직원으로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직하면서 자기 몸값을 제대로 불리며 살아야 하는 이 사회라는 시스템을 말이죠. 전 무려 7년이나 돼서야 그 시스템을 알게 된 겁니다. 인생의 두 번째 쓴맛을 보게 된 거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이직 준비를 서둘렀어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도 바쁜 친구를 붙잡고 조언을 구했죠. 이 정도 경력이면 다른 곳에서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친구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고민에 시간을 보내며 발 빠르게 움직일 동안에도 아빠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지만 다행히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런 아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직을 한다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빠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러면서 제 20대 꽃다운 청춘은 거의 모두 지나가다시피 했지만요. 사는 게 바빠 제 삶을 챙길 여력도 없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더 힘들었다 생각한 이유는 바로 제가 돌볼 사람이 사장 아들이었던 남편을 제외하고 세 사람이 더 늘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말이 길어집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의 정체가 회장님네 사모님과 두 따님이거든요. 제가 남편의 비서라는 걸 알자마자 그 길로 절 자기네 심부름꾼 마냥 부려먹더군요. 전 이게 잘못된 건지도 처음엔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푸념처럼 늘어놓다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더욱 이직을 하려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직 준비를 하던 중 전 회장님에게 조용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비서, 이직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정말인가? 정말 우리 회사 떠나려고? 솔직히 제 심정을 말해드렸죠. 그간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간 정말 잘해주셨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네요. 아니. 내가 이 비서를 탓하려는 게 아닌데 혹시 이유 좀 알려줄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간 잘해왔는데 갑작스러워서 말이야. 솔직히 회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업무가 혼자서 하기에 많다는 거요. 처음엔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감당하는 업무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자 회장님은 제가 그렇게까지 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몰랐다며 자기가 경영팀으로 팀을 옮겨줄 테니 제발 회사만은 그만두지 말아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는 잠깐 고민도 들었죠. 이대로 또 코 꿰어서 붙잡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만약 남편이 이런 조건을 내밀었다면 계속 의심을 했겠지만 제가 조건을 붙인 사람이 다름 아닌 저에게 잘해준 회장님이라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결정한 거예요. 조건 역시 좋았으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말이죠. 제 결정에 회장님은 그제야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자기 아들 일을 제가 거의 다 대신 해주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셨대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 특히 친자식들 눈치 보느라 한낱 비서인 저에게 그간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업무와 연봉 인상을 제안해 주셨고 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기에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영팀으로 옮겨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지만 제 생각처럼 회사 일이 만만치 않더군요. 바로 제 상사였던 남편 때문에요. 이제는 제가 자기 비서도 아닌데 끝내 저를 찾아서 경영팀까지 쫓아오더군요. 왜 숙제 못해서 엄마 찾아다니는 그런 애들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절 쫓아다녔죠.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 회사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을 테니 그럴 만하다 싶으면서도 어지간히도 무능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본인 비서도 아닌데 자꾸 찾아와 성가시게 굴 때마다 팀원들에게 눈치가 보였어요. 굉장히 불편했죠. 팀 사람들도 왠지 제가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남편 비서 일을 할 때도 회장님이 비서팀한테 가서 편애를 하더라 하는 얘기도 회사에 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겠죠. 한동안은 그 누명을 벗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다행히 팀을 옮겼지만 제가 팀에서 맡은 업무도 잘 처리하고 고분고분한 데다가 옆에서 보아하니 회장 아들이 아는 게 없어서 무능해서 절 찾아온다는 걸 알아채서 그런 것 같지만요. 아무튼 나중에는 다들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셨으니 만사 오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는 회장 아들에게도 조금 경고차마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면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계속해서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전 최대한 회장 아들을 무시하고 지냈죠. 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걸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 아들이 날이면 날마다 선을 보러 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술 먹고 전화 온 회장 아들의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선 보러 나갔는데 이놈의 여자들이 왜 자꾸 퇴짜를 넣는 거야? 너도 그렇고.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회장 아들이 진심을 담아 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해줬죠. 그간 보았던 회장 아들의 단점을 말이에요.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제 남편이 되기 전 회장 아들은 여자를 아주 제 발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점만 고치면 선자리 잘 볼 거라 말했죠. 이놈은 네 말 들으면 망했던 적이 없었지 하며 조언에 따라본다고 했지만 인성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좀처럼 쉽지 않은 데다 어울리지도 않는 가면을 쓰려고 하다 보니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이놈이 어떤 선자리에서 본인분에 못 이겨서 본인이 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만나주냐고 난동을 부렸다 하는군요. 상대 아가씨도 나름 명망 있는 집 따님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금방 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놈 상종도 못할 놈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이 인간이 얼마나 난동을 부렸으면 뚜쟁이들도 회장 아들이란 사람을 질색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더라 하는 이야기도 돌았죠. 사람 됨됨이가 아주 못쓸 정도였으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회장님은 자기 아들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훈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 버릇 남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매번 이번처럼 도돌이표를 돌았던 거겠죠. 그래도 이 날라리 같은 놈이 제 말에 한 번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본 회장님은 또다시 저를 찾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내 아들 좀 만나주면 안 되겠나? 모자란 내 자식인 건 알지만 이놈이 내 말이라고는 알아먹질 않아. 그래도 이 비서 자네 말은 좀 듣는 것 같더라고. 제발 내가 이렇게 좀 부탁 좀 함세. 이젠 이 망나니 자식 휘어잡을 만한 사람이 자네밖에 없어.
이러면서 대신 제가 다른 걱정은 없도록 아빠 병원비는 본인이 내주겠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빠의 병원비는 제게 정말 매혹적인 조건이었죠. 지금껏 그 때문에 삶을 포기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지금은 남편이 된 회장 아들과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사가 정말 길죠. 이런 서사 때문이라도 처음에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놈한테 과연 제가 결혼할 만큼 정이 생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말이 있었기에 저는 의무적으로라도 이 사람과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해야 했죠. 회장님은 저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나름의 압박을 준 것 같았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놈이 저를 볼 때마다 내가 이비서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 라는 말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웃기죠. 그렇게 사적으로 몇 번 보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사실 회장님 말씀처럼 이 망나니 같은 사람, 이 7년간 비서였던 제 말은 좀 듣긴 했으니 아마 몰라도 본인에게 저라는 사람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느 하루 데이트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불쑥 꺼낸 거겠죠. 아버지 말씀대로 날 데려갈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나랑 선보던 여자들 중에 나랑 하루 이상 만나거나 고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너를 제일 오래 만나고 있잖아. 이러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자기는 진지하다 말을 하는데 이놈 성정을 생각해보면 이게 나름의 프러포즈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7년을 옆에서 봐온 사이였으니 단번에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며칠 후 회장님께서도 아들에게 이야기 다 듣고 왔다며 제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저희 아빠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회장님 말에 뭔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마치 회장님이 아빠의 상황을 걸고 저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생각에 잠겨 망설이는 저를 본 회장님은 아빠의 치료약도 최대한 같이 알아봐 주겠다며 자기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부탁을 하겠냐고 제발 자기 못난 아들 좀 부탁한다며 한 번만 도움을 달라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하시더군요. 그에 전 깊은 고민에 빠졌죠. 아빠와 회장 아들, 회장님의 부탁, 그리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빠를 위한 선택이면서도 절대 회장님으로부터 압박받아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 회장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이 집 며느리가 된 거예요. 제 결정이 의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청자님들도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라는 것도 한 번 하진 못했고 거기에 고졸 출신, 거기에 더해서 암에 걸리신 아버지를 부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를 과연 누가 환영하고 데려갈까요? 매년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기에 어쩌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자 생각하고 결혼하겠다 한 건지도 모릅니다. 결혼이란 저에게 사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이 망나니 같은 남자는 저를 필요로 하고 가끔 저에게 의지를 하기도 하는 귀여운 구석을 보여주곤 해서 사람 마음을 흔든 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저를 적극 밀어주시니 더없이 좋은 조건이죠.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절 지지해준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감이 오시죠? 거기에 절대 사랑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설렘이 있었기에 결혼하면 쭉 연애하는 느낌이 나기도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한 일이었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이런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게 낫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남편을 좋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그건 결혼 후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남편과 제 결혼에 버선발로 맞아준 사람은 회장님 시부뿐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 시댁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 아닌 시모와 2명의 신우한테 말이죠.
처음에는 좋게 보려는 노력도 했는데 이 집안 여자들은 저와 잘 지내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너 아빠 믿고 설치지 마라. 아빠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지? 네가 잘 보여야 할 건 우리야. 언니 말이 맞아. 너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라며? 어떡해. 너희 아빠 병원비 한 톨이라도 더 받으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그 받는 돈도 끊어버리기 전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년들. 아주 꼴값을 떤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저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걸요. 시부가 밀어붙인 덕에 성사된 수준 차이 나는 결혼이었으니 제가 함부로 나설 자리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쥐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찌저찌 꾹 참고 아들 하나 낳아 잘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분가까지 해 잘 지내긴 했죠. 처음에는 부부가 되었으니 신혼 분위기도 내고 든든한 남편이 되어보려 노력했던 제 남편은 결혼 후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당신 요즘 진짜 낯설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서 풋풋한 점도 있더니 애 낳고 완전 아줌마 다 됐어. 관리할 생각은 전혀 일도 없는 거야? 아유, 남편의 말에 전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졌죠. 그간 제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절 무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집안에서 자기와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이러니까요. 그나마 집안에 돈은 있어서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키웠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애를 데려다주고 집까지 데려오는 기사에 살림해주는 아주머니, 아이돌 보미 선생님까지 제게 독박육아나 살림은 시키진 않았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는 일에 더 집중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결혼 전에 시부가 제안한 경영팀에서 말이죠. 시부는 앞서 했던 이야기 외에도 저에게 더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을 다니는 일이었죠. 그 덕분에 경영과 마케팅에 대해 일도 모르던 제가 그쪽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고 이 재능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팀에서도 손대는 계약마다 빵빵 터지는 행운아로 불렸어요. 회사는 제가 따낸 계약건으로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시부는 분가했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을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며 복덩이 왔니? 하며 저와 아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시부는 이제 절 회사의 보배로까지 여기며 급속 승진의 길까지 열어주셨죠. 물론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한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시부뿐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들은 여전히 절 싫어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는지 회사가 이득을 보고 잘 되는 일에 제가 얽혀 있어도 절 못 괴롭혀 안달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모가 신우들보다 한술 더 떴는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생각은 들어요. 집안 좋은 남편에게 별볼일 없는 비서 출신의 제가 붙어 있으니 자기 딴에는 격에 안 맞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만 가면 항상 실랑이가 일어나는 덕에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시댁에 발길을 점점 줄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이게 된 거죠.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저녁만큼은 그래도 함께하고 싶다는 시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회사 일로 바쁘다 저녁 식사에 오지도 않는 남편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제게 그런 남편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쉽게도 주지 않았어요. 아빠 병원비야 어떻게 시부가 마련해준다지만 당장에 밀린 업무들과 새로 시작될 프로젝트, 거기에 이젠 초등학교를 올라가 더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진 아들, 병환이 깊어진 아빠의 곁을 지키는 일까지. 남편 거들떠볼 생각은 일도 못하고 살기만도 바빴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집안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 시간이 생길까 싶었던 제 예상은 절대 맞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다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일이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 끝내 친정아빠의 죽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나마도 지금 마음의 위안을 얻은 건 아슬아슬하게 팀원들의 도움으로 임종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던 아빠는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장님이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 능력도 좋은 애가 본인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날까지 너뿐 아니라 나도 신경 써준 사람이다. 너도 못난 생각은 하지 마. 지금 이렇게 가도 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애 마지막을 예감한 아빠가 남긴 편지에는 그동안의 아빠가 겪은 심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그 때문인지 아니면 저한테 남은 가족이 이제 하나도 없단 생각 때문인지 눈물이 주룩 나더군요. 끝까지 제 걱정만 하고 간 아빠가 정말 행복하셨을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빠의 장례식장을 지킬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죠. 남편은 어디 갔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화딱지가 나거든요. 아빠 장례식에는 아는 지인들도 많이 왔지만 특히나 회사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다들 한 번씩 저와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번 봤을 뿐인 저를 위해 이렇게 찾아준 것만 해도 감사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 곁을 지켜야 할 남편이라는 놈은 시모와 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지 않을 수 없었죠.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잖아. 당신이 알아서 장인어른 잘 보내드릴 텐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랑 부부인 건 잊었어? 애도 저렇게 자기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자리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애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 당신 말 잘했다. 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엄마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애 저렇게 장례식장에 늦게까지 놔두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은. 아빠 마지막 가는 길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조용히 말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잘못은 내가 한다 말하는 남편, 거기다 옆에서 그런 남편을 돕는 시모. 얘 말이 맞다. 우리 아들이랑 손주가 여기 있으면 부정타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원래 사업하는 집안 사람들은 이런 곳에 함부로 못 오는데 인사라도 왔으니 감사해. 애는 나한테 맡기면 집에 데려다 주마. 어이가 없었죠. 뭔가 집안에서 제가 받는 대접을 남에게 들킨 것만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게다가 시모는 울면서 조문객을 맞는 제 모습을 보곤 혀까지 차서 이런 제 화를 돋궜습니다. 뭐가 서럽다고 저렇게 울어? 병 걸린 사람이 돈만 축내다 가버렸으니 오히려 자기한텐 좋은 거지. 엄마가 이해해. 애가 이제 고아됐잖아.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거 아니겠어? 자기도 우리가 우리 가족이 안 끼워준다는 건 아는 모양이지. 이 양반은 암 걸린 사람 가면 고아년 될 거 뻔히 알면서 괜히 받아줘서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아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엔 시모 시누들 남편 전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만 전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곤 이제 아들 하나 남아서 그런지 이 내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짐을 덜어낸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아이 역시 그날 제게 대못을 박는 시댁 식구들 모습에 할머니 아빠를 이전보다 더 안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 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전보다 회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죠. 사돈 가는 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속 시끄럽게 했던 거 다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네가 의심할까 싶어 이렇게 왔어. 네 승진이랑 그 일은 연관 없으니 그냥 편한 마음으로 승진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시부말로는 제가 지금껏 이뤄놓은 것들이 많아서 만장일치 임원 승진이다 했지만 제 생각엔 위로 차원의 승진 같아서 좀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제 힘으로 이뤄낸 느낌이 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죠.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제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겠죠. 시부도 한 회사의 오너인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느꼈겠죠. 거기에 제가 가족들을 보는 표정이 싸늘해진 것도요. 아마 시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알게 된 거겠죠. 물론 승진과 제 노력을 인정해 준 거 전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이런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기도 했어요. 이건 또 다른 일의 불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바로 시모가 자기 친딸인 신우들을 제치고 제가 먼저 임원 달았다고 아주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죠.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 하나 때문에 회장실을 찾았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노크도 못한 채 문 앞에서 멈칫하고 서 있었을 때 이야기죠. 당신 피로 이어진 자기 가족 놔두고 그년을 임원으로 올려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긴 해요. 다들 당신 자식욕부터 하고 본다고. 밖에서 그 목소리 듣기만 하는데도 아주 입에 거품을 문 것 같더군요. 제가 임원을 단 일로 마음이 꽤나 상한 모양이었죠. 욕 들을 만하니까 욕을 듣겠지. 그 애들이 며느리만큼 했으면 내 진작 딸이고 뭐고 승진시켰어. 당신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그 모양 그 꼴 된 거 아니고? 왜 괜히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딴 쓸데없는 말을 하나? 정신 사납게. 시부는 그런 시모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오히려 신우들이 능력 있으면 진작에 한 자리 만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다 그 모양 그 꼴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항상 일한다 밖에서 있었으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나름대로 애들 열심히 키웠다고. 말은 잘하는군. 돈 벌어다 주고 애들 교육까지 다 내가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애들이 회사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재고집만 부리고. 아무튼 이번에 며느리 입장 확고하게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도 내가 만들 테니까 당신도 제발 마음 곱게 먹고 준비나 하고 있어. 어쩌면 자식들이 그리 된 것에 일에만 집중하던 시부의 탓도 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시부와 그 자식들은 사람의 결이 아주 달랐어요. 굳이 따지자면 자식들의 심성은 자기들 엄마인 시모를 쏙 빼닮아 있었죠. 시부가 한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정말로 시부가 했던 말대로 승진 파티를 크게 연다는 공고문이 회사 내부에 쫙 돌았어요. 그 때문인지 그날은 시댁 분위기가 아주 초상집 같았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환호를 받고 싶은 아들과 회장님에게는 따로 축하 인사를 받았으니까요. 나머지 시댁 사람들은 시부가 먼저 축하한다 인사를 하자 그냥 말로만 하는 축하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마 회장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시부는 제 눈치를 슬쩍 한 번 보더니 저녁 시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인정하든 말든 얘가 지금까지 한 일이 지금의 승진을 만든 거다. 그러니 공식적인 승진 파티 전에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라도 축하하는 자리 가질 테니 다들 시간 비워라. 회장님이 선뜻 제안해 주신 이야기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속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이런 제안은 저한테는 그동안 절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란 말이랑 똑같았거든요. 내가 널 밀어주니 기죽을 필요 없다. 이런 속내가 숨어있는 제안이었던 거죠. 저녁이 끝나고 시부는 절 따로 불렀어요. 혹시나 자기의 의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을까 불안했던 모양이더군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네가 고생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기도 그렇잖니.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아내렴. 그러려고 만든 자리니까. 이런 시부의 깊은 의도로 진행된 가족 승진 파티. 남편 놈은 오늘도 어김없이 늦는다고 제게 문자를 남겼더군요. 이젠 늘 있던 일이라 지겹지도 않습니다. 밖으로 나돌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승진했다 안으로 돌아올 리도 없으니까요. 남편 늦는다 하네요. 저희끼리 식사 먼저 하죠. 제 말에 수저를 든 건 저와 회장님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떨떠름하게 저와는 겸상도 싫다는 듯이 딴청을 피워댔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부와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레 일 얘기로 넘어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시모와 신우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건 당연했죠. 매일같이 그놈의 일 얘기 지겹지도 않아. 세상에 얘 무슨 애가 삭막하게 매번 일 얘기부터 꺼내니. 내 딸들처럼 자기 꾸미는데 돈도 쓸 줄 알고 그래야지. 아유, 여자가 일만 못 쓴다.
시모는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을 내뱉고 나서는 말문이 트인 건지 여자가 집에서 여자 노릇을 안 하니 애가 집에 붙어 있냐? 하면서 아이가 들으면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덕에 시부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죠. 그때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민 것이 말이에요. 여기가 맞나 봐. 자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다들 모여서 식사하고 계시네. 뒤에 애인이라도 있는지 활짝 웃으며 문을 벌컥 열어 젖힌 바람에 저와 회장님은 깜짝 놀랐죠.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남의 자리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예? 여기 저희 식사 공간입니다. 당장 나가주시죠.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남자, 제 남편을 보고 회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 상황은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폭탄을 떨궈 버리더군요. 아버지, 나 얘랑 결혼하려고. 어차피 쟤 이제 고아됐으니 우리 집에 더 잡아둘 명목도 없잖아. 그래서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려고. 그 예쁘장한 여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이 간 큰 인간이 가족 모임에 제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보, 승진 축하한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선물 준비했지. 하나는 이혼 소장이고 여 하나는 여기 이 사람 소개 자리. 당신도 누구 때문에 이혼당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남편의 말에 당황한 건 저와 시부 두 사람뿐이라는 게 함정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 여자를 아는 눈치였거든요. 그 분위기에 전 아이를 먼저 조심스레 기사님께 부탁해 내려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지저분한 이야기가 오갈 거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역시 얘가 네가 말했던 애구나. 고아 출신 여자애 보다가 사업하는 애 보니까 정말 체증이 쏙 내려가는 것 같다. 이것 봐. 여자라면 응당 이래야지. 사람이 일이 다가 아니야. 시모와 신우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밀어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이 상간녀에 대해 다 알아봤다며 시부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시부를 눈치도 못 챈 채로 말이죠. 그래 아빠. 얘 진짜 괜찮더라.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빠도 알지? 그 사람들 마케팅하는 거 도와주면서 수수료 받는 그런 일 하고 있대. 맞아요. 이 언니 진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솔직히 경훈이짱 아빠 며느리감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쟤 때문에 친구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다녔는데. 애들 말이 맞아요, 여보. 쟤는 우리 집에서 자기 복도 넘치게 임원식이나 달아줬으면 이제 경훈이 놔줘야지. 염치도 없이 며느리 자리 계속 꿰차고 있으려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결혼도 수준에 맞게 시켜야죠. 너 내 말이 틀리니? 죽이 척척 맞아서 아주 시부와 전 입도 번금 못하게 쏘아붙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모와 신우들의 지지를 받는 상간녀는 아주 싱글벙글 한바구음 짓고 있고 남편 놈은 그런 상간녀 보고 아주 해벌쭉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자기들끼리 한참 분위기 좋아서 웃던 그때 시부가 식탁을 쾅 치면서 말했습니다. 뭐? 다 알아봐? 유명해? 돈을 잘 벌어? 너희들은 제가 어떤 애인 줄 알고 말하는 거냐? 마케팅 회사 대표? 아주 다 얼어 죽었다. 마케팅은 무슨 마케팅? 놀랍게도 시부는 이미 상간녀가 누군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상간녀가 들어올 때 큰 소리부터 내셨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시부가 큰 소리치며 상간녀를 노려보기 시작하니 의기양양했던 상간녀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는 계속해서 상간녀의 정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시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전현 저거 그냥 마담이다 마담. 나랑 같이 라운딩하던 양반이 전현한테 걸려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내가 그걸 모를까? 이 멍청한 놈. 내가 그리 여자 조심하라 행동 조심하라 말을 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 여자는 회장이 큰 소리로 남편에게 호통을 치니 옆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기운 것 같던 분위기가 곧 자기 시아버지 될 사람에 의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거기다 자기 정체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들까지. 그렇게 시부의 말 한마디에 방하는 온통 정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회장님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당시 회장님은 이 여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상간녀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 운영은 그냥 표면적인 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뒤에서는 아저씨와 아가씨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속된 말로 뒤가 구린 일을 하고 있었으니 표면적으로는 아가씨들을 건전하게 모집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회장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골프를 같이 치던 친구분께서 이 여자한테 잘못 걸리는 바람에 집이고 회사고 전부 풍비박산이 났었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투자라 생각했기에 돈을 퍼주다가 재산 전부를 사기를 당해서 이 여자한테 뺏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접대라면서 뒤가 구린 일을 회장님 친구분께도 권유를 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의 친구분은 끝까지 자신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 했다는데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아내분께 걸려서 이혼까지 당하게 됐다 하더군요. 본인들 엄마가 이런 반응이었으니 당연히 오해한 자식들에게도 지금 외면당하고 산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사람이 회장님을 찾아와서 울며 한탄했다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여자임엔 틀림없었죠. 이 정신 나간 미친 녀석. 내가 너 여자 그렇게 조심해라 했는데 네 처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기어이 이런 짓을 저질러. 단단히 화가 난 시부는 아들이고 뭐고 다리 부러질 듯 남편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비단 혼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지만요. 시부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면서 이 상간녀의 편을 들었던 시모와 신우들한테도 큰 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바보라서 지켜본 줄 알아? 너희보다 며느리가 회사인 더 필요한 인간이야. 비싼 돈 주고 유학까지 받은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시모와 신우들은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 변명을 하는데 이게 또 시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거든요. 변명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 발끈한 시부가 시댁 식구들한테 말했습니다. 대체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서 뭘 했다고 말을 덧붙여. 승진? 웃기지도 마라. 한 일도 없으면서 무슨 승진 타령이야. 너희들보다 며느리가 한 일들이 회사 기둥 하나를 세웠어도 더 세웠다. 제 편을 들어주셨죠. 단단히 화가 난 시부. 그런 시부에 시모와 신우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의 편들기를 슬쩍 뒤로 밀어두기 시작하더군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시부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 놈이었죠. 남편 놈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간녀에게 화를 버럭 내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마담이었어? 그런 주제에 나한테 꼬리를 쳐? 이씨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감히. 상간녀가 창백한 안색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정체까지 다 들켰으니 이대로 있으면 경찰 행위다 싶었겠죠. 하지만 제 남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상간녀 손목을 콱 틀어잡더니 이내 머리채까지 잡아채고 제 앞에 무릎 꿇렸거든요. 너 때문에 이 상황 됐으니까 내 마누라한테 사과부터 해. 당장 사과 안 해? 그러자 회장님은 그런 남편 모습이 어이가 없다는 듯 엉덩이를 발로 차며 말했죠. 이놈아,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너야말로 당장 네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처음에는 상간녀만 잡으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더군요. 시부의 말에 크게 당황한 남편은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시부 좀 막아달라는 듯이. 제가 무시를 하자 이내 상간녀와 옥신각신하며 서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몰라도 시부 머리가 꽤나 아팠을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전 시댁에 큰 실망을 하고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도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시부는 고개를 푹 숙여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자식과 집안이 이런 건 다 제 잘못이라고 말이죠. 제 어떤 결정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래서 전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을 입에 담았어요. 그래,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이혼해라, 그냥.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회사만큼은 계속 다녀다오. 너 없으면 정말로 안 된다. 시부는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이 못난 놈이라며 이혼은 도와주겠다 했지만 제가 없으면 요즘 회사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고 회사만큼은 다녀달라 부탁을 했어요. 물론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막막했으니 제이는 고마웠으나 불편했죠. 시댁 식구들 마주치긴 싫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너만 나온다면 저놈 저기 2년도 자르겠다. 나한텐 얘네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시부의 갑작스런 말에 신우, 시모, 남편 전부 제 발 붙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봐달라고요. 그대로 더 있으면 머리 아픈 상황 계속될 것 같아 일단 저는 밑에 있던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길었던 하루였어요.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시댁 사람들이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회장님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인 회장이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니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닭 쫓던 개마냥 가만히 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부는 약속대로 제가 이혼을 하자 정말 남편을 회사에서 자른 뒤 집에서도 쫓아내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들에게 솔직히 지금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아들은 제 설명에 그저 알겠다 하더군요. 솔직히 자기도 제가 할머니나 고모들한테 시달리는 거 보기 싫었다고 대신 할아버지인 회장님 얼굴은 자주 봐도 되냐 물었습니다. 전 아들에게 그러라 했죠. 아무튼 지금 상황 다 정리해준 고마운 분이니까요. 남편 말고 신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들은 회사에서 자리 보전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시부에게 그랬거든요. 남편만 회사에 없으면 상관없다고. 갑자기 윗선을 정리하시면 회사가 더 힘들어질 거라 말렸죠. 그래서 신우들은 회사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아주 깍듯이 절 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였지만 이제야 절 제 직위로 보는 신우들을 전 철저하게 무시했죠.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 놈은 쫓겨난 뒤 취직도 못하고 거짓골로 지하 단칸방에 처박혀 지낸다고 신우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들은 본인 자리도 지키기 어려워서 제게 은근슬쩍 동정표를 사려고 했지만 당연히 실패였죠. 이혼한 마당에 무슨 동정, 지금까지 말한 것만 들어도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음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솔직히 회장님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하진 않았으니 제가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다 생각을 했어요. 아들 녀석이 회장님을 좋아하기도 했으니 더 두고 보자 싶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뜯어서 보기라도 했는지 회장님은 임원이 된 저를 전보다 더 아껴주셨어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제가 조언을 구하기라도 하면 없던 예시라도 만들어서 설명해 줄 정도로 말이죠. 여러모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전 회장님이 정말 엇나가는 일만 하지 않으시면 평생 알고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첫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슬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장에는 절 이해해주는 아들도 있겠다. 임원직까지 오를 만큼의 경영 경력도 쌓고 있겠다.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자 생각하며 지내고 있네요. 앞으로 여성 혼자 살기 어려운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나요? 제가 선택한 길인걸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아무리 원수 같은 인연들이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마치 저와 회장님 사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청자님들도 아셨음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현명한 대처를 하시겠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전하고 다음에 또 활기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